75쪽 4장 락강할 차례 맞습니까? 예, 락강의 언유와 한유에 관해서 공부합니다. 락강은 프로이트가 설명한 압축과 전이를 언유와 환유라는 수사학적 용어로 번역한다. 이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프로이트가 꿈의 이론으로, 꿈의 법칙으로 찾아낸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개념이 압축과 전이인데, 그것을 재해석하면서 락강이 언유와 환유라고 해석한 것은 일단은 그것이 수사학적 용어를 가져왔다, 빌려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의 이론을 언어학적으로 재해석했다. 일단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예. 왜? 언유와 환유가 수사학 혹은 언어학의 개념이니까. 이로써 락강은 꿈 작업이 심리적 논리학의 과정이 아니라 언어적 과정임을 말하려 했다. 정신분석학이 연구 대상으로 삼는 무의식도 언어적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의식은 언어 이전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락강의 생각은 좀 다른 것이죠. 내가 한번 설명했지만 무의식이 언어 이전에 이미 존재한다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언어가 인간의 정신구조에 개입될 때 비로소 뭐가 생긴다고요? 정신분석학의 기본 이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억압이죠. 억압. 자연 상태의 인간의 정신구조에 언어가 개입될 때 억압이 형성되고, 그 억압이 뭘 만들어내겠어요? 무의식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락강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의식의 과정도, 꿈의 과정도 언어적 과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런 어떤 의미가 이런 재해석에 일단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과 좀 다르죠. 즉, 무의식적 언술이 상징계 속에 이루어진다. 자, 이제 상징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락강의 이 정신분석학을 공부할 때 기본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상징계. 상징계는 쉽게 얘기하면 언어의 질서 혹은 언어의 세계다라고 요약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렵고 복잡한 개념이지만 쉽게 이해한다면 언어적 질서다.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 그 구조, 언어의 상징 질서, 그걸 상징계라고 말한다는 거죠. 큰 범주로. 그래서 이런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무의식적 언술이 상징계 속에 이루어집니다. 락강은 흔히 야콥슨의 언어학적 개념을 활용하여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을 구조적으로 재해석했다고 이해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해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야콥슨이 언유, 환유라는 개념을 가지고 문학의 일반 원리를 찾으려고 했고, 그것이 상당히 많이 알려진 유명한 것이기 때문에 락강이 그걸 모방했다. 이렇게 많이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왜? 락강도 언유, 환유 개념을 그죠? 핵심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야콥슨 우리가 바로 앞에서 공부했죠. 소시르 이론을 수용해서 문학 이론으로, 문학성의 일반 원리로서 언유의 원리, 환유의 원리 이런 걸 가지고 시의 원리, 산문의 원리 이런 걸 찾으려고 했죠. 그런데 락강은 프로이트의 압축과 전이를 언유와 환유라는 수사학적 개념으로 번역하면서 야콥슨의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앞에서 우리가 야콥슨이 프로이트의 압축과 전이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락강이 야콥스를 모방한 것처럼 지금 표면적으로는 보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우리가 학문은 항상 확인을 해보고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부터 확인한 후에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 평가를 해야 되죠. 표면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락강의 은유와 한유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은유, 한유를 살펴보는 차례인데 상징계라고 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기본 락강의 개념 한 가지를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쉽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제 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하나의 도형으로 설명을 좀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게 그게 도식이죠. 도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통해서 뭔가 지식이나 학문을 쉽게 그죠? 표시합니다. 근데 이 락강이 인간의 정신 구조를 도식으로 이렇게 그려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그린 이 그림이 이 동그라미 세 개를 이렇게 엮어 놓은 것입니다. 이걸 이제 이런 도형을 보로메오 매듭이라 그럽니다. 매듭 중에서도 여러 매듭이 있죠. 그죠? 매듭하는 사람들 뭐 동호회도 있고 그런데 보로메오 매듭. 고리라고도 합니다. 요거는 이 세 개의 고리를 그냥 차례로 순차적으로 얹어 놓으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엮어야 됩니다. 순차적으로 얹어 놓기만 하면 이거 하나를 들었을 때 분리가 되겠죠. 그런데 이걸 서로 그죠? 엮어 놓으면 하나를 들면 이게 연결됩니다. 우리가 이제 자, 어떻게 해야 이게 연결되나 하면 이쪽에서 이렇게 지워 보면 이게 밑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이쪽은 위로 올라가고 여기는 다시 밑으로 들어가야 되고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요 선이요. 이렇게 밑으로 위로 밑으로 이렇게.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밑으로 들어갔으면 여기를 밑으로 들어갔으면 여기는 위로. 여기는 다시 밑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세 개의 고리가 연결되어서 보로메오 끈이 되는 것입니다. 혹은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도형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 구조를 설명하려고 하나 하면 이 세 가지 카테고리가 영역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일단은 구분되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 영역을 상상계라고 했고 그 다음에 상징계라고 했고 그 다음에 실제라고 이 세 가지 영역을 구분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락강이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을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이런 도형을 찾아낸 것인데 인간의 정신구조를 설명하는 것인데 좀 복잡해졌죠. 프로이트에 비하면. 왜? 현대적으로 더 재해석하니까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원조는 어디 있을까요? 역시 프로이트에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인간 정신구조를 이렇게 도식으로 그려내려고 설명하려고 그렇죠? 자기가 학문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하나가 아니고 두 개입니다. 1차, 2차가 있습니다. 1차에서 소위 말하는 인간의 정신은
의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의식도 있고 무의식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둘로 나누면 의식과 무의식이죠. 그런데 이제 전의식이라는 하나의 또 영역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3등분한 것이죠. 이것도 도식입니다. 그죠? 우리 인간 정신 구조를 그렇게. 우리가 예능이나 오락 같은 데서 뇌 구조 같은 거 그리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의 뇌의 50%는 뭐 먹는 거에 관심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노는 거에 50%, 뭐 이렇게 구조를 그리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의식은 잘 알듯이 이성이 작용하는, 합리적 이성이 작용하는 것이고, 무의식은 그 의식이 작용하지 않는 자각할 수 없는 어떤 정신의 영역이겠죠. 전의식은 대체로 내가 기억해내려고 하면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현 시점에서 나의 의식 속에는 없지만 내가 과거의 그 기억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전의식이다. 완전히 무의식의 단계가 아닌 것이죠. 무의식은 내 의지로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 노력으로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가 발전하는 거죠. 나의 의식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거는 그 사이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의식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된다는 학생들이 많은데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강의하는 순간에는 여기에 의식을 집중하고 있지만 내가 아침에 학교 오는 과정에서 출발하는 과정에서 지하철을 타고 오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한 것이 있다면 내가 지금 그걸 기억하려면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면요. 그건 전의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설명 가지고는 프로이트가 자기를 찾아와서 주체들이 상담을 하거나 치료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을 다 종합해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인간의 정신 구조를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걸 더 발전시켜서 2차 구조를. 그런데 역시 이렇게 그립니다. 이것도 단순한 것입니다. 프로이트 전집이 나와 있고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 책들을 보면 복잡하게 좀 그려놨는데 아무튼 그걸 또 내가 더 단순하게 그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락강은 이걸 또 조금 더 복잡하게 그렸죠. 동그라미 3개를 엮어놨죠. 자, 그거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 됩니다. 소위 말하는 여기가 에고입니다. 에고는 자아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드입니다. 이드. 이드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게 영어로는 it입니다. 그것. 그죠? 그것입니다. 그것. 왜 여기서 그것이라는 그냥 일반적인 단어를 썼을까? 명칭을 붙이지 않고. 알 수 없으니까. 그럼 뭐라고 딱 꼬집어서 이름을 붙이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이라고 그냥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그것이라고 번역하면 조금 적합한 뉘앙스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더 좋은 번역은 뭘까요? 우리말로 거시기입니다. 거시기. 거시기가 거시기에서 거시기하다 이렇게 말할 때 왜 거시기라는 표현을 씁니까? 뭐라고 꼭 집어서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시기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거시기입니다. 그래서 논문을 쓸 때 앞으로 거시기라고 번역해서 이들은 거시기라고 번역하면 좋은데 대체로 이렇게 번역해서 쓰는 사람은 없고 그냥 이들하고 부릅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뜻을 알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죠. 예. 이외에 뭐가 있을까요? 슈퍼에고가 있습니다. 이걸 초자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초자아는 뭘까요? 초자아는 인간의 정신 구조 속에서 도덕적인 혹은 종교적인 어떤 윤리, 양심 이런 거, 종교적 차원, 도덕적 차원, 좀 더 숭고한
윤리적 차원 이런 것이 여기에 작용합니다. 역시 뭐로 작용할까요? 이것도 억압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면 자는 이드의 뭐예요? 이드는 일종의 우리가 본능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욕망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이것들이 다 이 용어들이 다 구분돼서 쓰거든요. 프로이트도 그렇고 라깡도요. 근데 대체로 우리는 요 용어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프로이트는 이게 성적 욕망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리비도, 그죠? 많이 들어봤죠? 리비도, 그리고 성적 에너지, 그죠? 성적 욕망이라는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에고는 이드를 컨트롤하죠. 또 한편으로는 소자의 억압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끼어가지고 이 둘을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정신분석학의 뭡니까 입장은 이드의 그죠? 욕망이 분출하는 것, 그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여러 번 공부했지만 억압이 있고 뭐가 있어요? 억압된 것에 회귀, 돌아온다는 겁니다. 억압된 어떤 욕망은, 그죠? 반드시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와요? 정상으로. 그런데 이 정상은 그대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변형을 통해서, 왜곡과 변형을 통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생기는 것이 여러 가지, 그죠? 정상들이죠. 정상을 분석해서 그러면 최초의 원인을 찾아내는 거, 어떤 억압이 있었길래 이런 정상이 나타나는가, 이것이 복잡하죠. 그래서 그것이 임상에서, 즉 실제 치료에서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이 정신분석학이 어려운 학문이 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이것과 이것의 관계, 게다가 초자의 관계까지 설명을 해야 되고 우리가 쉽게 하나의 예를 들면 이드와 초자는 완전 정반대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차원하고 이 성적 욕망의 에너지하고는 정반대 극단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인간의 정신구조 속에서 이것이 이렇게 연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몇 가지 특징적인 거 이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슈퍼에고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어떤 규율을 가지고 어떤 한 개인을 몰아세우기도 하고 공동체나 집단을 민족이나 국가도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시즘이란 것도 이런 이제 정신분석 개념을 가지고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생기는 거죠.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적으로 생기는 어떤 집단 무의식의 어떤 발로로 생겨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치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도 정신분석학이 단순히 개인의 정신구조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혹은 공동체의 민족과 국가의 어떤 정신적 구조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이럴 때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이 초자와 이드가 결합이 되면 에고의 컨트롤 영역을 벗어나서 아주 맹목적으로 혹은 돌발적으로 어떤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이제 대체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이트의 이 1차, 2차 정신구조 분석만 해도 구조만 해도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이 락강은 그걸 토대로 더 복잡하게 이렇게 다른 개념으로 이걸 발전을 시킵니다. 이 그림은 거의 락강이 자기 이론의 후기 단계에서 이걸 얘기했기 때문에 락강의 이론들이 종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이론을 제시한 게 아닙니다. 상상계는 이제 굉장히 각각 다 어려운 개념들이고 복잡하고 쉽지 않은데 역시 이번 학기 내내 내가 강의하는 방식대로 아주
도식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상징계가 여기 있죠. 이게 언어의 질서다. 언어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쉽게 설명하면 이거는 이미지의 세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 구조에서 보면 순서로 보면 상상계가 먼저 지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주로 대상 혹은 사물 혹은 타인의 혹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실체로 바라보지 않고 뭐예요? 이미지로, 그죠? 하나의 자기가 상상한 그림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죠? 상징계는 좀 더, 그죠? 언어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객관적인 현실이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락강이 이걸 이 이론을 펼쳤습니다. 이건 거울 단계. 자, 거울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사람이 인간이 근데 이제 대체로 어린아이일 때 이 상상계가 거의 정신 구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때 어린아이가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하고 이 실체하고 그리고 거울의 모습하고 동일시하겠죠? 물론. 그런데 이 아이가 보는 이 그림 속에 자기 자신은 하나의 인간으로 자아를 가진 하나의 완전한 실체로서 바라봅니다. 근데 실제 자기는 아직, 그죠? 하나의 주체로서 혹은 자아로서 성립이 안 된 상태인데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고 자기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착각한다는 겁니다. 자아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죠? 이걸 이제 락강이 거울 단계라는 논문에서 설명하면서 이걸 오인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착각이다. 이 둘 사이에는, 그죠?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간격이 있는데 왜 이런 착각이 일어나나? 이때 이제 자기가 자아라고 하는 것이 성립된다는 거죠. 이 어린아이에게 거울을 보고 자아라고 생각한다. 이 관계가 바로 무슨 관계예요? 상상적 관계입니다. 상상계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미지의 세계다라고 내가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그죠? 인식하거나 세계를 인식하거나 타인을 인식하거나, 그죠? 이렇게 할 때 상상을 통해서, 그죠? 실제 하는 모습이 아닌 더 뭐예요? 상상된 모습으로 동일시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뭐가 일어나요? 착각이 일어나는데, 그럼 이것과 이것 사이에는 거리가 있겠죠? 거리. 그죠? 그걸 정신분석학에서는 어떤 단어로 쓸까요? 뭐라고 말할까요? 그게 소외입니다. 즉, 이때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학에서 얘기하는, 마르크스주의에서 얘기하는 소외는, 그죠? 생산 관계, 즉, 공장 노동자가 기계하고의 관계에서 소외된다고 그러고, 때로는 우리가 더 쉬운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왕따 당할 때 소외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때의 소외하고, 프로이트 락강이 얘기하는 소외하고 좀 다릅니다. 소외는 자기 자신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 소외가 있는 겁니다. 좀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여기 우리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나 나나 락강에 의하면 다 누구나 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죠? 자기 자신의 경험을 조금만 돌아보면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잘 안 나겠죠. 너무 어릴 때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이 거울이 반드시 실제 여기 이 강의실은 거울이 없지만 이게 실제 거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대비춰주는 어떤 대상입니다. 대표적인 관계가 누굴까요? 엄마입니다. 이 거울은 어머니라고 생각해 보면 좀 쉬운, 그죠? 이해가 됩니다. 엄마의 시선, 나를 바라보는 엄마의 시선,
혹은 내가 재롱을 피웠을 때 내가 뭐예요? 조금이라도 옹알이를 했을 때 날 기특하게 바라보는 엄마의 그 말이나 시선, 태도 이런 것이 다 뭐예요? 거울입니다. 내가 자아구나. 그죠? 내가 완전한 자아구나라는 것을 착각하게 만드는 엄마의 태도 이것이 거울입니다. 모든 것, 그러니까 나를 대비쳐주는 것은 다 거울이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비유적인 것입니다. 거울이 반드시 그죠? 우리가 화장할 때 쓰는 사용하는 그 거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조금 쉽게 이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관계는 어머니하고의 관계다. 그래서 뭐가 형성돼요? 자아가 형성되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때 자아는 소외된 자아입니다. 실제 자기 자아가 아닌데 자기가 자아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락강의 이론에서는 자아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 데카르트의 주체 혹은 자아, 거기서부터 근대적인 자아관이 생기잖아요. 그건 완전한 자아인데, 완전히 성립된 자아인데, 락강의 이 자아관은 오히려 소외된 자아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자아라는 것이 성립한다는 거죠. 자, 이것은 바로 뭐에 대한 비판이에요? 데카르트적 자아, 주체관에 대한 비판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 그 단계는 진짜 자기를 보는 게 아니고 이미지를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엄마의 시선과 엄마의 목소리를 통해서 자아가 처음 형성될 때 이미 그죠? 자아는 소외된 자아라는 겁니다. 진짜 자아하고 그죠? 거리가 있는 자아라는 겁니다. 자, 얼마나 그게 데카르트적 주체관하고 그죠? 다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우리가 계속 데카르트의 주체나 데카르트 이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많이 공부하는데 하이데거도 공부했죠. 그죠? 데리다도 공부하고 대체로 현대 철학은 근대 철학에 대한 그죠? 안티를 많이 제시합니다. 근대 철학이 인간의 자아와 주체가 명백하고 확고하고 객관적이다라는 믿음 속에 근대 철학이 전개됐다면 현대 철학은 그걸 의심하고 회의를 해보고 다른 설명을, 인간에 대해서 다른 설명을 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니체가 있었고 지금 누가 있어요? 뭐 니체 하면 이제 하이데거 데리다가 그 계보에 같이 해체주의라는 계보에 같이 들어갑니다. 우리 이미 공부했으니까 대표적으로 니체, 그죠? 해체주의의 대표를 니체라고 봅시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프로이트가 있는 것이죠. 또 한편에는 마르크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 철학과 자꾸 옆길로 가는데 이게 설명이 옆길로 자꾸 빠지는데 설명하다 보니까 서구 철학사를 크게 이렇게 근대 철학과 현대 철학을 구분할 수 있다면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체, 프로이트, 마르크스의 이 철학들은 대표적으로 데카르트의 그런 뭐예요? 이성, 주체, 진리관에 대한 자기 나름의 비판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자아가 그죠? 상상계는 이제 상상계 때 형성되는 것을 이제 자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거울과 어머니와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더 복잡하지만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때 만들어진 자아가 세계를 보는데 그러니까 이 자아 자체가 아직 불완전한 자아이기 때문에 그 자아가 보는 세계가 그죠? 데카르트적 그런 이성 주체 진리처럼 투명하고 확고한 그런 진리를 담보하기는 어렵겠죠. 그죠? 결국은 정신분석 이론이 얘기하는 이 무의식 이론은 인간의 의식만 가지고는 그죠? 진리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계속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상상계의 자리에 실제계가 이제 들어오는데 요 공통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완전히 별개로 이렇게 인간의 구조에, 정신 구조에 상징계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상상계가 있는 자리에 이렇게 침입하면서 들어옵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바로 이때 상징계가 뭐예요? 언어의 세계입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언어만 얘기하지 않고 모든 인간이 만든 문명과 문화의 모든 질서들, 법이라든지 가족 관계라든지, 그죠? 가족 관계도 다 어떤 인간 질서잖아요. 또 여러 가지 이제 문화, 인간의 문화도 다. 그걸 이제 언어라는 단어가 그걸 다 대표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를 포함해서 여기 모든 학생들은 상징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화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이 가능하고 대학에 와서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내 강의도 듣고 또 시험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시험도 볼 수 있습니다. 과제물도 제출할 수 있고. 그것은 다 뭐예요? 이 상징계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지금 현실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상상계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겠죠. 그런 사람은 이 사회생활이 좀 어렵겠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건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겠죠. 이것은 소위 말하는 현실 감각, 현실성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객관적 세계이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중간고사 했는데, 시험 볼 때 자기가 능력이 부족해서 시험을 못 보면 점수가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노력했는데 점수가 낮을 수도 있는 것, 이것도 뭐예요? 상징계입니다. 상징계의 질서가 점수화되어 있는, 그죠? 혹은 서열화되어 있는 모든 것입니다. 네, 법 질서도 그렇고요. 나는 감옥에 가기 싫지만, 그죠? 누군가에 의해서 구형이 되면 내가, 그죠? 징역을 살 수도 있는, 그것이 다 이 언어의 세계 상징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상상계와 이렇게 겹쳐 있죠. 쉽게 얘기하면 상상계만 가지고도 살 수 없고 상징계만 가지고도 살 수 없겠죠. 어떤 사람이 상징계만 가진 정신구조를 가지고 세상을 산다면 그 사람은 너무 객관적이고 삭막하고 기계적인 어떤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겠죠. 그럼 사랑을 못 하겠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 경험 속에서 체험되려면 상상계가 작동되지 않으면 사랑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상징계적 질서만 가지고 사랑이라는 감정을 생겨나지 않겠죠. 뭔가 이게 있어야 되죠. 그죠? 이미지의 세계가 있어야 되죠. 다른 말로 하면 오인 착각이 있어야 사랑에 빠진다는 거죠. 내가 지금 좀 쉽게 설명하려고 온갖 지금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도 설명을 해봅시다. 그러면 상징계는 뭐와 관련해 있을까? 어머니가 아니라 이거는 아버지의 원리. 그래서 이걸 낙강이 아버지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다. 왜 이름을 굳이 썼을까요? 네, 이것이 언어적 질서이기 때문에. 이때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실제 내 가족 속에서, 그죠? 아버지라는 존재, 실체하는 아버지,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아버지가 대표 명사지만 모든 사회적 질서, 이것이 아버지라는 이름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이건 어머니와 관련되어 있고, 이건 아버지와 관련되어 있고. 이때 자아가 형성되고, 이때는 뭐가 형성된다고 그래요? 이것도 다 락강의 용어입니다. 이때 주체가 형성된다. 근데 이때 또 한 번 소외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락강의 이론 좀 복잡하죠? 네. 내가 지금 이 도식을 가지고 락강 이론을 미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기 전에 미리 지금 전체적인 설명을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다시 나중에 한 번 더 공부할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락강 이론에서는 자아가 먼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주체가 형성되죠. 다른 말로 하면 상상계가 있는 자리에 상징계가 침입해서 이렇게 연결된, 그죠? 동그라미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왜 또 소외가 일어날까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 구조 속에서, 그죠? 본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자 이걸로 얘기하면 이 본능, 욕망, 충동, 리비도, 이드가 있는 자리에 언어가 침입했을 때 그 언어는 원래 원초적인 욕망을 대신하는 것이지 원초적 욕망을 100% 만족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언어는 2차적인 것입니다. 그죠? 간접적인 것입니다. 그죠? 내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아무리 표현해도 그 사랑이라고 하는 원초적인 그 경험과 감정을 다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언어는 간접적이고 2차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징계의 질서가 들어오는 동시에 소외가 또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몇 번째 소외예요? 두 번째 소외입니다. 그래서 락강은 이걸 2차 소외라고 말하고 이걸 1차 소외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인간이 자아가 형성됐을 때 이미 데카르트적 그런 주체와는 다른 뭔가 균열이 생긴, 그죠? 뭔가 어긋난, 그죠? 실제 자기하고 어긋난 자아가 형성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또 한 번 소외가 일어나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어긋나요. 자, 소외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진짜 자기하고 또 한 번 어긋나. 그런데 어긋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상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말도 할 수 없고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고, 그죠? 다른 사람하고 얘기도 할 수 없으니까 뭐가 형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체가 형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체가 형성됐다는 것은 이미 1차 소외를 경험하고 2차 소외를 경험한 이후에 주체라는 것이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여기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다 두 번의 소외를 경험하고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주체관하고 프로이트 락강의 주체관이 얼마나 다른가, 그 차이를 지금 비교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체를 이제 나중에 기호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주체를 S라고 표시하거든요. 서브젝트, 그게 약자입니다. 서브젝트가 주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근데 이 주체가 형성되려면 반드시 소외를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프로이트 락강의 이론에 의하면 경험하지 않고는 주체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통된, 즉 소외된, 이거 소외됐다는 뜻입니다. 소외된 주체라고 표현합니다. 주체는 항상 이미 소외된 주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모든 주체는 진짜 자기하고 두 번이나 소외됐기 때문에 뭐예요?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뭐예요? 2% 부족한 것이죠. 진짜 자기하고 매일 만나가지고 매일 생활을 같이 한다면 2% 부족할 리가 없는데 두 번의 소외를 통해서 진짜 자기하고 두 번이나 헤어졌기 때문에, 그죠? 완벽히 헤어진 건 아니죠. 엇나가 있는 거죠. 두 번이나 엇갈려 있기 때문에 항상 뭔가 부족하고 뭔가 만족하지 못하고, 그죠? 욕망과 충동과 본능이 100%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명이 좀 어렵죠? 예. 아무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상상계는 이미지의 세계이고 어머니하고의 관계인데 그때 자아가 형성되고, 상징계는 아버지의 이름과 관련되고 그때 주체가 형성되는데 또 한 번 소외가 일어난다. 인간의 정신 구조에서 이미 우리는 상상계와 상징계를 거쳐서 지금 주체로서, 소외된 주체로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설명이 프로이트의 이론을 더 발전시켜서 락강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카르트적 주체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데카르트는 이렇게 소외된, 즉 균열된, 어긋난 자아나 주체가 아니고 그 자체로 완전한 이성적 주체, 완벽한 주체거든요. 그런데 불완전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균열이 있다, 엇갈림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에 대해서는 지금 눈빛을 보니까, 예. 거울 단계 아래에 있는 파란색 글씨 어머니와의 그 옆에 네 글자가 보여요. 이자 관계. 이자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만의 관계. 이자. 돈 빌려주고 받는 이자, 그게 아니고 두 사람만의 관계.
그 두 사람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침입하기 어렵고 언어도 침입하기 어려운 원초적 관계 이런 뜻입니다. 저기 악강이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그 단어를 쓴 게 어머니의 역할과 아버지의 역할을 규정할 때 어머니는 그 어떤 그런 언어의 세계나 뭐 가족 그 법 문화 이런 거 말고 가정에서의 어떤 육아 그런 그 사회 이전 단계를 도맡아 하기 때문에 어머니고 아버지는 좀 더 사회적인 관계라던가 그런 가정 바깥에 그런 것과 더 연관이 되어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한 건가요? 사회적 역할이라든지 어떤 성차의 그 차이라든지 이런 맥락하고는 좀 다르게 조금 더 인간의 원초적 상징적 비유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아관계라든지 사회적 역할이라든지 이런 이제 개념을 가지고 이론이 전개되면 이제 현대 페미니즘 이론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런 차원하고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머니하고의 관계다, 아버지하고의 관계는 조금 내가 더 설명을 하나 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프로이트 락강의 정신분석학 이론에 대해서 현대 페미니즘 이론가들이 공격하고 비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해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질문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더 붙여보겠습니다. 이때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차의 구별이라든지 물론 구별이 없을 수는 없죠. 상상계는 어머니하고의 관계고 상징계는 아버지의 관계니까 사실은 이 도식보다 조금 더 프로이트의 이 도식이 더 간단한 도식이죠. 뭐예요? 이 도식은 뭘 포함하고 있습니까? 뭘 흡수해서 이렇게 더 복잡하게 만들었을까? 소위 말하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죠. 그죠? 이거부터 이제 지금 질문하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건 또 프로이트 이론입니다.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때 여기 삼각형이 나오죠. 그죠? 여기가 이제 아버지가 위치하고 여기가 어머니가 위치하고 여기 아들이 위치합니다. 이것도 이제 페미니즘 이론가들은 또 비판을 합니다. 왜 굳이 아들이냐? 딸이면 어떻게 되느냐? 프로이트가 이 딸인 경우는 설명을 하려고 많은 이론도 펼치고 노력을 했는데 완벽한 이론을 정립하기 어려웠습니다. 후기까지. 예, 그래서 락강이 그걸 또 계속 연구하는데 아무튼 왜 대표적으로 아들이냐 이걸 이제 또 비판하는 경우도 있긴 하죠. 아무튼 이때 아버지, 이때 어머니가 여기 나오는 이거하고 관련되죠. 그죠? 그죠? 요 도식을 더 복잡하게 발전시킨 게 이 도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것에 또 다른 요소들도 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걸 만들었겠지만 이걸 먼저 설명하는 것이 조금 더 학생들에게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이자관계 질문도 나왔으니까 이 관계가 일단 뭐예요? 먼저 형성되죠. 인간의 정신구조에서 뭐 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들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아들을 먼저 설명을 해보죠. 내 설명이 아니라 프로이트의 설명이죠. 어머니하고의 아들의 관계는 이자관계다. 즉 원초적 관계다. 보통 우리가 말이 필요 없다는 말을 씁니다. 말 그대로 말이 필요 없는 관계죠. 그죠? 아버지의 질서, 아버지의 원리로부터 말이 이 아들에게 아들의 정신구조에 개입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아버지는 언어의 질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과의 관계에서 그럼 아버지가 없는, 그죠? 친아버지가 없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성립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기서도 아버지도 그죠? 얘기했고 여기도 했지만 이게 일종의 상징적 비유적 얘기입니다. 즉 사회 혹은 언어의 질서 이것이 이 아들에게 부여된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질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질서가 부여됩니다. 이자관계가 먼저 형성되는데 자, 이때
아버지의 언어의 질서가 이 아들에게 부여될 때 아들의 무의식 속에서는 이 관계를 그죠? 유지하고 싶은 욕망이 더 많다. 이건 이제 자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다 기억 안 나죠? 내가 이런 경험을 했나? 그건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원초적 관계이고 본질적 관계이고 절대적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훼손하기 싫어하겠죠. 여기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언어의 질서는 이 관계를, 그죠? 언어의 질서를 받아들이는 것은 이 관계가 어느 정도 훼손되는 것을 각오해야 되는, 그죠?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이거 수용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개입이고 아들의 입장에서는 수용입니다. 이 사이에서 갈등이 이제 심각한 것이겠죠. 역시 이것도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이게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인데 이게 이제 뭐 조금 너무 단순하게 이해돼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여기도 아버지 어머니가 나오는데 이거 이제 사회적 어떤 성차를 그죠 강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얘기되기도 하는데 이건 일종의 정신 구조 속에서 비유적인 어떤 혹은 역할의 관계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갈등 속에서 아들의 선택은 뭘까요? 역시 이것도 무의식적 선택입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여기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겠죠. 아버지를 그죠? 아버지의 질서를 수용하는 정도의 차이. 자, 그런데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어머니하고의 절대적인 관계, 원초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원하지만 이걸 유지하고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언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했죠.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상상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죠. 상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그럼 이 관계는 자기 정신구조 속에서는 행복하지만 절대적으로 원초적이고 절대적인 관계에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사회적 주체는 될 수 없는 것이죠. 주체가 되려면 어쩔 수 없이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이 이 이자관계가 훼손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인데 이걸 이렇게 좀 더 입체적인 그림으로 그렸다고 볼 수 있죠. 뭐 이건 내가 해석하는 것인데 이 상상계와 상징계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게 프로이트 낙각 이론이기 때문에 내 주장이 아닙니다. 정상에 대해서 구별적 임상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가 한번 이거 첫 시간에 일부 1장 공부할 때 한 것 같습니다. 일부 1장 할 때 크게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신경점, 그 다음에 도착점. 물론 이제 꿈이나 농담이나 말실수 같이 아주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정상도 있지만, 그죠? 좀 이제 본격적인 정상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것을 3가지 유형은 신경적, 도착적, 그 다음에 정신병인데, 이 안에는 다시 히스테리, 강박증, 그 다음에 여기는 주로 어복 도착도 있고, 성전환증도 있고, 사디즘, 마조이즘 같은 것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분열증, 그 다음에 이런 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도식하고 이 정상하고가 어떻게 관련되는지도 프로이트 락강의 관심사였겠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프로이트 락강의 설명이니까 내 주장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하고 어머니 관계, 이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 사이에는 아이 입장에서는 엄청난 갈등이 있다 그랬죠. 그게 심리적 갈등입니다. 그 갈등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의지적 선택, 그죠? 의식적 선택이 아니겠죠? 그 무의식적 선택이겠죠? 그랬을 때 이 경우보다 이 경우가 더 뭐라 그럴까요? 정상의 강도가
강도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뭐 실제 치료를 해보고 임상 즉 의사로서 주체들을 상대해 보고 한 얘기가 아니고 다 이제 공부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 단계가 가면 이건 치료가 어렵다고 그러는 거죠. 이 단계가 가면. 근데 이 단계는 우리가 보통 사람들도 이런 신경증은 다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가지고 생활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강도가 강해지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것인데, 대체로 우리는 히스테리 아니면 강박증을 가지고 이제 이 신경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 프로이트 락강의 설명입니다. 이런 관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딜레마를 겪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이게 이제 심리적 갈등을 알게 모르게 겪기 때문에 이 정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고, 그래서 꿈도 꾸는 것이고, 그죠? 말실수도 하고, 농담할 때 이게 아까 얘기했던 정상이 나타난다는 것인데, 자, 이 강도의 차이와 이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버지를 완전히 거부하면, 부정하고 아버지를 아예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를 그래서 내가 아까 이걸 쓴 것입니다.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정도에 따라서 이것과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버지를 안 받아들인 경우가 이렇게 되고, 근데 자기는 이 정신병인지 모르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신병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도 지금 우리 학생이 한 질문에 의하면 상당히 성차별적인 이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에서 왜 그것이 임상의 구별적 임상으로 그렇게 설명하느냐.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언어의 질서에 대한 은유이고, 어머니가 자아 형성할 때 거울에 대한 은유고, 네. 아들이 주체와 자아 형성 과정 중이라고, 형성 중인 주체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그게 다 은유적 관계이기 때문에 아들 자리에 뭐 인간이 들어간다면 다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딸이라고 하는 어떤 엘렉트럴 컴플렉스라고 하는 그 성별화된 주체인데 아들 자리에 넣었을 때 성립하기 어렵다. 예, 그것은 좋은 질문인데요. 프로이트도 락강도 그걸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완벽하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엘렉트라 컴플렉스라는 용어와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은 프로이트 이론이나 락강 이론에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딸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이제 임상을 통해서, 즉 실제 주체들을 만나서 혹은 이론적으로 설명을 많이 하긴 했죠. 그죠? 네. 그걸 좀 더 탐구해 보기로 하고, 예, 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락강의 온유에 대한 언급입니다. 자, 락강은 이런 도식도 많이 사용했고 이런 수학 공식 같은 것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론을 좀 더 객관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공식이 하나 나오죠. 락강의 온유 공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마치 수학에서 사용하는 함수와 같은 공식입니다. F라고 쓴 게 그렇죠. 함수죠. S-라고 위에 되어 있죠. 그것은 뭘까요? 그건 기표입니다. 자, 여기다 설명을 좀 해봅시다. S, F 이렇게 되어 있죠. 기표와 기의 관계가 그 다음에 equal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같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설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프로이트의 압축 이론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이트의 압축 이론을 이렇게 재해석한 것이니까 우리는 온유를 어미와 연쇄 속에서 다른 기표를 대체하는 것으로 정의해야 한다. 자, 기표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나의 기표를 다른 기표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요 S 다시의 자리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의 기표가 다른 기표로 이렇게 대체될 수 있겠죠. 자, 은유를 예를 들면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예문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S 다시면 호수는 S 투 다시다. 그죠? 이 기표입니다. 내 마음이라는 기표가 호수라는 기표로 대체되었다. 이럴 때 은유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라는 기표 안에 그죠? 기의가 있을 테고 호수라는 기표 밑에 기의가 있겠죠. 그죠? 요게 이렇게 기표가 우선 이동하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역시 이동하면서 뭐예요? 충돌이 일어나겠죠. 이 S-와 S2- 사이의 관계에서 이럴 때 뭐가 발생해요? 은유가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대체된 기표는 기의 차원으로 떨어져 그곳에서 잠재적인 기표가 된다. 자, 기표와 기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표와 기의가 있고 두 번째 단어의 기표와 기의가 있을 때 그것이 대체되면서 즉 A가 B로 대체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이 기표는 다른 의미와 연세에 접목될 수 있는 간격을 연속적으로 만들어낸다. 설명이 조금 복잡합니다. 근데 프로이트에 대한 야콥슨의 설명과는 다른 좀 더 복잡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밑에 내가 이제 해석을 붙여놓은 것이 있습니다. 76쪽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다른 단어를 위한 단어, 즉 대체를 통한 의미 효과다. 첫 번째 단어가 두 번째 단어로 대체되면서 기표의 대체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생겨요? 의미의 효과가 생긴다. 내 마음이라는 기표가 호수라는 기표로 대치될 때 뭐가 생겨요? 그 안에서 의미가 발생한다. 자, 우리가 이 은유를 시에서 읽으면서 읽는 주체의 그죠? 내면 속에서 뭐가 생겨요? 내 마음이 가지고 있는 기의와 즉 의미와 호수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충돌하면서 혹은 대체가 되면서 의미가 압축되고 그죠? 충돌하는 그래서 새로운 의미를 발생시키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했죠. 대체를 통한 의미 효과.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좀 간단히 요약하면 락강의 은유 개념은 대체를 통한 의미 효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의 대체예요? 일단은 기의도 물론 거기서 들어있지만 기표를 통한 대체 효과다. 락강은 기표를 중시합니다. 77쪽입니다. 프로이트의 압축을 은유와 연결시킨 락강의 관점은 야콥슨과 어떻게 차이 나는가? 프로이트의 압축이 지닌, 자, 이건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거니까 기억이 나야 됩니다. 프로이트의 압축을 우리가 뭐라고 요약했나 하면 생략, 부분 선택, 통합과 용해라고 요약했습니다. 그 중에 이 세 번째만 기억해도 된다. 그죠? 기억나죠? 네. 왜냐하면 이게 과정이기 때문에 생략과 부분 선택은 통합과 용해의 과정으로 이미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락강의 은유에서 자, 이 락강은 프로이트의 이런 설명을 자기식으로 다르게 설명하죠. 기표의 대체, 기표와 기의 자리 바꿈, 억압과 긴장, 의미 효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억압과 긴장이라는 것이 바로 심리적 정신 분석이 설명하려고 하는 심리적 갈등이죠. 심리적 갈등이 아니라 심리적 과정입니다. 락강은 프로이트의 중층 결정, 자, 중층 결정 우리 한번 설명했죠. 중층 결정적인 통합과 용해의 과정을 기표의 대체와 기표와 기의 자리 바꿈이라는 구조 언어학의 개념으로 번역하는 동시에 자, 기표 기의 개념 자체가 소시르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언어학적 재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어학적 재해석만 한다면 야콥슨하고 다를 바가 없죠. 그러니까 락강은 이 언어학적 재해석에다가 정신분석학적 재해석까지 가미시키는 거죠. 보세요. 언어학적 논리로 포착하기 어려운 무의식의 작용을 드러내기 위해 억압과 긴장 및 의미와 연세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밑에서 넷째 줄입니다. 한편 락강은 언어의 구조를 해명할 때 무의식 속의 의미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유사성에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 김인환 교수의 지적인데 이것은 이 언유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복잡한 설명입니다. 복잡한 어떤 의견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은 건너뛰고 78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무의식의 지금 이론이죠. 락강의 이 이론도 프로이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무의식을 학문적으로 정립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이해가 되죠? 무의식을 학문적으로 정립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규칙을 그죠? 만들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학문은 규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규칙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프로이트 락강의 노력입니다. 무의식의 언술은 의식의 언술과 같은 합리적 현상이 아니다. 무의식은 내가 말한다라고 할 수 없는 곳에서 말하며 자, 이것도 누구에 대한 안티일까요? 비판일까요? 데카르트에 대한 비판입니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바로 그거죠. 그때 생각한다는 것의 주체는 의식적, 이성적, 합리적 주체인데 그 합리적 주체가 작용할 때 존재하지 않는다는, 오히려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의식이 오히려 더 선행한다는 것이죠. 무의식의 의미작용에서 기표와 기의 거리는 의식적 주체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데카르트적 지식과 학문에서는 기표와 기가 거의 맞붙어 있으니까 거의 동일하니까 빈틈이 없는데 프로이트 락강 이론에서는 빈틈이 엄청 많은 것입니다. 기표와 기 사이에. 그래서 정상으로 나타난 어떤 기표, 그것이 기표라면 그 기표를 뚫고 기회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엄청난 직선으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회로를 거쳐서 그죠? 복잡하게 찾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다 이제 이 정신분석학의 기본 태도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죠. 치료자와 환자는 긴 우회로를 거쳐 나가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정신분석학의 또 하나의 원리는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이러한 정상을 가진 아까 이제 구별 임상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 정상을 가진 사람을 이제 보통 우리가 환자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아니고 프로이트 때부터 락강도 더 그것을 강조하지만 이게 주체라고 얘기합니다. 왜?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1차 소외를 겪고 2차 소외를 경험은 해야 비로소 주체가 되기 때문에 모든 주체는 다 그저 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환자 비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환자다 그러면 비정상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개입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주체라고 씁니다. 그러면 주체가 어떻게 이 정상을 뚫고 자기 정신 구조 속에서 그죠? 기표 속에 있는 기회를 이게 엄청난 간격이 있고 엄청난 거리가 있으니까 이거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찾아서 그죠? 이걸 뭐예요? 무의식 속에 있는 이 역학관계를 찾아서 의식화함으로써 의식화하면 이 정상이 해소된다는 것이 정신분석학의 기본 설명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프로이트나 락강 같은 사람이 당신의 기는 이거야. 그죠? X, 이거 Y라면 Y를 뚫고 X를 찾아가지고 이걸 가르쳐주면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찾는 것은 주체가 찾을 수밖에 없다. 이걸 찾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안내하고 그죠? 도와주는 역할만을 할 수 있는 것이 정신분석 의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무의식을 다 뭐예요?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로 뭐예요? 대화요법을 통해서 경청해서 듣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무의식의 이 역학관계를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말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이죠.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무의식의 언술에는 끊임없이 미끄러져 나가는 어미작용을 멈추게 하는 신비로운 고정점이 있다. 이것도 설명한 것 같습니다. 깊이와 길이가 항상 이렇게 미끄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치되는 순간을 찾아야 되죠. 그래야 뭘 찾아낼 수 있어요? 기에 도달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정상을 해소할 수 있는데, 이 기를 찾는 과정에서 바로 뭐가 중요해요? 이 언유가 중요합니다. 언유가 중요해요. 요 표시가 플러스, 이게 설명을 아까 안 하고 넘어갔는데, 이 표시가 좀 이따가 설명이 나올 겁니다. 뭘 의미하느냐? 깊이와 기 사이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자, 이 언유의 경우에는 이런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인데, 이게 도대체 뭐냐? 한번 보세요. 앞에서 건너뛰었나요? 교재에는 설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잘 보세요. 이것도 마치 수학의 플러스 같은데 플러스라는 뜻이 아니고 시간이 많지 않네요. 이게 기표고 이게 기의인데 언유의 경우는 기표의 대체를 통해서 계속 대체가 일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바로 그 고정점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고정점은 기표와 기가 일치하는 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야 보세요. 주체가 자기 무의식 속에 있는 기를 찾아낼 수 있겠죠. Y에서 X를 찾아낼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요게 이제 이건 소시르 때부터 나온 것입니다. 기표와 기의 관계를 이렇게 소시르 때부터 이렇게. 그런데 그것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표시가 이것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건 이꼴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기표고 이게 기의고 기표고 기. 그러니까 이 공식을 이해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장애물입니다. 이거 소시르가 이미 이렇게 기표 기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때는 특별한 의미 없이 설명했는데 즉 이게 자의적 관계다 뭐 이런 정도로 관계를 설명할 때 이 줄을 끊는데 이 줄을 락강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거는 장애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뭐와 뭐가 만날 수 없는 기표와 기가 잘 만날 수 없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그렇게 설명했는데 이 언유가 이렇게 기표가 대체되면서 의미가 만들어지는 순간은 이것이 돌파되었다. 장애물을 뚫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공식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수학에서 얘기하는 플러스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락강이 만든 독특한 자기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때 고정점이라는 것이 형성되었다는 뜻이고 고정점이 형성됐다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 의미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유가 왜 의미 발생이 된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게 왜 정신분석학에서 이 언유가 중요한가 조금 전에 이 설명하고 연관됩니다. 이 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표의 대체를 통해서 이 언유가 발생하는 순간 기회를 찾을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이제 환유의 경우는 또 어떤지 그걸 이제 비교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플러스라고 하는 것이 플러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장애물이 돌파되고 기표와 기가 만나서 의미가 발생했다. 이런 뜻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시간이 되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